안녕하세요. 미익주시론 대학의 미전입니다. 10월 4일 오늘의 미익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다가오는 주말 위해서 좋은 계획 많이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미준 방송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특별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초이스 스탁이 평가하는 미준 탑픽에 대해서 초이스 스탁의 김민중 대표님 모시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제 녹화를 진행했는데요. 이번에도 녹화 분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작하면서 이제 둘이 얘기했거든요. 이번 주에는 좀 짧게 진행하자. 지난주에 방송이 너무 길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빨리 마무리 지려고 그랬는데 녹화가 끝나고 나니까 또 2시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 2부로 나누어서 초이스 스탁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도 이번에 배우실 수가 있고요. 또 미준 탑픽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운영하는 초이스 스탁의 알고리즘은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평가 뒷면에는 어떠한 원리가 숨어져 있는지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미준 방송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초이스 스탁 얘기가 나온 김에 초이스 스탁 잠깐 들어가서요. 제가 만들어 놓은 관심 종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목을 제가 관심 종목에다 넣어놨고요.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지금 현재 초이스탁에서는 어떤 신호를 내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이제 매수, 매도 이런 신호가 나오게 되면요. 또 시킹알파로 이동을 해서 시킹알파의 의견은 어떤지, 지금 모멘텀은 어떤지 차트도 살펴보면서 다양한 분석을 동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JD.com이 아직까지 보유죠. 보유라는 것은 일단 매수 신호가 며칠 전에 나왔다는 얘기고요. 아직까지는 팔지 말고 계속해서 이 주식을 지켜라. 이러한 메시지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제타글로벌주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팔면 안 된다. 이러한 의견을 초이스탁이 내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퀀타 서비스가 보유고요. 다음에는 누홀딩스인데요. 미준 탑픽에 속해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매도 신호가 나왔다는 것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1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스마트 스코어죠. 따라서 펀더멘탈은 굉장히 단단한 우량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 신호가 나왔다는 것은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디어앤컴퍼니가 나오고요. 지금 보유 의견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관망입니다. 관망이라는 것은요. 이미 매도를 하고 아직까지 매수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이해가 가능하겠죠. 밑으로 내려가서 메타 플랫폼즈가 현재 보유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주식이고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있으니까 이 주식은 팔지 말고 지키고 있어라. 이러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존.com 그리고 테슬라 역시도 보유 의견을 받고 있죠. 밑으로 내려가면 우버가 나오는데요. 우버 역시도 보유입니다. 좋은 주식이고 아직까지 모멘텀 괜찮다.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 의견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매수 의견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이제 보유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매수할 시기가 됐다. 이러한 신호를 던져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초이스 스탁은 매수 신호를 단 하루만 줍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한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확인하면요. 매수가 보유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드 데스크가 났는데요. 보유 의견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고요. 온 세미컨덕터 매도입니다. 그래서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수급 상황이 좋지가 않구나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리오토 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앱티브가 등장하는데요. 예전에 미준 탑픽에도 잠깐 속해 있었던 주식이죠. 이 주식은 매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보유하지 말고 지금은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의견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넥스트라 에너지 파트너스, 넥스트라 에너지, 휴레패커드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보유 의견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 자, 이렇게 관심 종목 관리라는 기능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평소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종목에 대한 서머리를 매일매일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쉬운 툴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미준 특가 40% 할인 진행 중입니다. 혹시 초이스 스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할인 기회를 꼭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10월 4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목요일에 미국 증시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안타깝게도 적색으로 물들어 있죠. 그래서 어제는 상승한 종목의 수는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는 좋지 않은 장세가 펼쳐졌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에너지 혼자 유일하게 녹색으로 물들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쟁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따라서 유가 상승 덕분에 에너지 주식들이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안이 되는 부분은요. 메타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주식은 좋은 상승 추세를 지켜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안 삼을 만한 사항은 빨간색이 대부분이지만 빨간색 중에 굉장히 선명한 빨간색은 드물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주식은 3.36% 떨어지면서 비교적 굉장히 선명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하락한 종목은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0.14, 애플도 마이너스 0.49, 오라클도 마이너스 0.51. 대부분의 종목이 떨어지긴 했지만 굉장히 커다란 하락 추세가 발견되진 않는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위안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폭은 굉장히 많이 좁아졌겠죠. 어제 71.91까지 하락했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76을 육박했잖아요. 따라서 상승 추세가 꺾인 종목이 조금 많이 발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볼 텐데요. 71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욕심이 오히려 강화됐다는 거죠. 어제 67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슬슬 전쟁에 대한 공포감을 잊어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는요.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매시간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죠. 어제 상황은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가가 떨어진 다음에 반등의 기미가 보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다음에는 변동성 지수 빅스인데요. 빅스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20을 넘어버렸거든요.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아직까지도 강화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3대 지수의 움직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가 0.44%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0.17, 마지막으로 나스닥이 0.04% 소폭으로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어제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이 나스닥 하락을 방어했다. 이러한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어제는 미준 탑픽도 좋았습니다. 4종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했거든요. 일단 팔란티어가 오래간만에 4.67% 급등하면서 일주일간 플러스 5.77%를 마크했고요. 두 번째로 엔비디아가 좋았는데요. 3.37%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앱 러빈이 2.96% 상승했고요. 네 번째로 B2가 플러스 2.80, 그 밖에도 TSMC 플러스 2.09, AMD 플러스 1.92, 메타 플러스 1.74, 비트코인 플러스 1.68, 브로드컴 플러스 0.72, 제타 플러스 0.27, 우버 플러스 0.10, 알파벳은 0.00 횡보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14% 소폭으로 떨어졌고요. IWM이 마이너스 0.67, TNA 마이너스 2.08,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3.36% 비교적 많은 폭으로 하락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적색을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떨어진 종목들이 대부분 선명한 적색이 아니었는데 혼자 굉장히 선명한 적색을 보였다는 것은요. 뭔가 이 주식에는 악재가 발생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가 가능한 거죠. 테슬라 관련된 악재는 조금 이따 기사를 읽어보면서 찬찬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간만에 에너지 주식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유가가 출렁이면서 미국 증시에도 많은 영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과연 이런 시기에는 어떠한 주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요. 하나는 브렌트유고요. 하나는 WTI 원유의 차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0월 달 들어서 갑자기 가격이 급등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유가가 한꺼번에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에너지 주식이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는 목요일 이스라엘과 이란 상황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면서 다시 상승했습니다. 중동의 긴장 고조로 에너지 주식의 주가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목요일 대형 정유주는 증시의 전반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S&P 500 맵을 봤잖아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가 좋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전몰했는데 유일하게 에너지 주식들이 푸른색을 보이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지키고 있는 거죠.
쉐브론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에서 세 번째로 좋은 성과를 올렸고요. 발레로 에너지와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역시 S&P 500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반면 엑손 모빌은 약 1% 상승하면서 장중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최근의 유가 상승은 주목할 만하지만 여전히 비교적 완만한 수준이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요일 유가는 배럴당 74달러 미만으로 약 5% 상승했고요. 이는 2023년 10월 이후 유가의 하루 상승폭 중 가장 커다란 폭이다. 따라서 1년만 보면 지금 가장 커다란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것이 유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요, 여전히 4월 초에 기록했던 2024년 최고치인 87달러보다 아직은 15% 정도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에너지 트레이더들은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분쟁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파악하기 위해 관망 모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즈의 수석 전략가 스티븐 소스닉이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는 유가가 완만하게 상승한 건 사실이지만 결코 아직까지 패닉 상태는 아니다. 따라서 조금 올라갔을 뿐이지 커다란 움직임이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자산을 직접 공격하면요, 에너지 가격이 훨씬 더 급등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현재 볼은 이스라엘로 넘어왔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나서 아직까지 보복이 없었잖아요. 따라서 향후에 이스라엘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요,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라고 굉장히 심각한 발언을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간 거죠.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자산을 공격하더라도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시버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마크 말렉의 의견입니다. 그는 보고서에서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모두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두 나라만으로도요, 이란 이슈로 인한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는 공급 중단을 메우기 위해 기꺼이 최대 생산량으로 석유를 펌핑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전문가는요, 원유 가격이 크게 급등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와일드 카드가 있겠죠. 그거는요, 이란과 이스라엘을 넘어서 분쟁이 발발하거나 1대1 공격 이상으로 확대되면요, 어떤 식으로든 이 지역의 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만약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확대된다면요, 그 얘기는 제3차 세계대전까지도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베팅은 끝이다.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다 폭락하겠죠. 하지만 본격적인 투자 패닉을 일으키려면 유가가 현저하게 더 뛰어야 할 것이다. 생추어리 웰스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메리앤 바텔즈의 의견인데요.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정학적 긴장의 시장 영향은 주로 유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하로 유지되는 한 이는 주가 상승을 지지할 것이다. 따라서 100달러까지는 우리가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패닉할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공급 우려 외에도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대규모 금리 인하를 실행했습니다. 0.5%포인트 갑자기 내려버렸잖아요. 게다가 그 뒤를 이어서 중국의 깜짝 부양책이 발표가 됐죠. 따라서 세계 경제가 드디어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게 되면 미국, 중국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경제 1위, 2위입니다. 따라서 1위, 2위가 동시적으로 살아나게 되면요, 에너지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유가가 바닥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따라서 지금 에너지 주식은요, 굉장히 상승 추세도 좋고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고 확대되지 않더라도 전 세계 경제가 부양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활성화되면요,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시킹알파 초이스 스톡이 추천하는 에너지 주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킹알파 들어가서요, 각 섹터별로 지금 현재 퀀트 시스템이 추천하는 주식의 랭킹을 쭉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탑 인티그레이티드 오일 앤 가스 스톡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주식의 순위를 살펴봤는데요. 가장 위쪽을 보시면 IMO가 나옵니다. 임페리얼 오일 리미티드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2위에 나와 있는 엑손 모빌의 자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사에서 나온 기업이죠. 자, 그리고 2위가 엑스옴, 엑손 모빌이고요. 3위에도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이죠. 쉘이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6위를 보시면 쉐브론이 나오고요. 8위를 보시면 토탈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순위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첫 번째 1위 종목이 퀀트 레이팅이 3.79로 매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임페리얼 오일이죠. 그래서 제가 초이스 스탁에 들어가서 임페리얼 오일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는데요. 지금 현재 관망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이미 매도를 했다는 거죠. 68.04에 매도를 했고 그 이후에 아직까지는 매수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코어는 69니까 우량주죠. 전체 주식 중에 상위 11%에 속하는 굉장히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밸류에이션이 고평가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초이스닥은요,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매수 의견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스코어가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낮아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수급이 받침이 돼야 된다. 모멘텀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기업에게만 지금 매수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위에 랭크되어 있는 엑슨모빌을 봤더니요, 엑슨모빌은 매수가 떴습니다. 매수라는 것은 딱 하루밖에 뜨지 않죠. 내일부터는 이게 다시 보유로 바뀌거든요. 따라서 엑슨모빌은 어제까지 매수가 아니었는데 오늘 매수 의견이 드디어 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엑슨모빌도 우량주입니다. 스마트 스코어가 65점입니다. 따라서 전체 주식 중에 상위 17%의 랭크가 되어 있고요. 밸류에이션이 적정가를 찍고 있죠. 따라서 지금은 밸류에이션도 나쁘지 않다. 거기에 수급 상태가 좋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엑슨모빌의 차트를 보시면요, 굉장합니다. 여기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계속해서 매도와 매수를 반복해 왔잖아요. 그 얘기는 한동안 횡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횡보했던 주식이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매수의 신호가 잡혔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차트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요, 엑슨모빌이 정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123.4달러 정도의 정고점이 있는데 이걸 뚫고 나가게 되면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강화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현재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2가지는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9가지는 중립, 15가지가 매수를 주장한다. 따라서 현재 엑슨모빌은요, 여러 가지 평가가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에너지 주식만큼 뜨거운 주식이 또 있습니다. 바로 중국 주식인데요. 중국 주식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에서 살펴보실 수 있는 것처럼 중국 주식에 지금 헤지펀드가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중국의 이례적인 경기 부양책은요, 헤지펀드 투자자로부터 새로운 낙관론을 불러일으켰고요. 이들은 전례 없이 중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골드만삭스 프라임 브로커지 데이터에 따르면요, 지난주 중국 증시는 헤지펀드의 순매수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주간 기준으로는 역사상 최대 순매수를 기록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까지 많은 자금이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죠. 최고의 지금 모멘텀을 자랑하는 것이 중국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성장을 되살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의 깊은 침체를 피하기 위해 부양책을 발표하자 헤지펀드는요, 중국 주식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부양책에는요, 금리 인하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현금의 양, 즉 지급 준비율을 낮추는 등 시장에 돈이 돌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줬다. 굉장히 다양한 정책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시장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특히 억만장자 아팔로사 매니지먼트의 데이빗 테퍼는요, 지난주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매수하고 있다. 엄청난 메시지죠. 이 유명 투자자는요, 평소에 투자 한도를 늘리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큰 베팅을 해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원래는요,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겠죠. 여기에는 몇 퍼센트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 이걸 무시하고 지금 비중을 늘렸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커다란 베팅을 함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굉장한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테퍼는요, 그들이 이렇게 큰 총을 들고 나올지는 몰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부양책이 생각보다 너무 기대 이상이다, 굉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재정 부양책에 대한 기대치를 훌쩍 넘어버렸다. 그 얘기는요,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올인한다. 이렇게 그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 강세를 보인 것은 데이빗 테퍼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178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상장 헤지펀드인 맨그룹은요, 중국 중앙은행의 움직임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라고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개혁은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투자 심리를 개선하면서 중국을 다시 한번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상무이사가 밝히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명,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정확히 예측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마이클 버리는요, 이러한 정책적 움직임을 이미 예상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면요, 버리의 헤지펀드인 사이먼 자산운용이 제출했던 13F 파일에 따르면요, 지난 6월 말에 마이클 버리는 이미 알리바바를 최대 보유 종목으로 선정하면서 그는 지난 분기 중국 인터넷 주식에 뛰어드는 바가 있거든요. 중국 검색 엔진 바이두 그리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JD.com도 그의 포트폴리오에서 커다란 비중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13F 파일 특집에서 보여드렸죠. 자,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가 중국 테크 기업에 베팅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었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죠. 13F 파일에 따르면 2분기에 가장 많이 매수한 탑5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4위가 바이두였고요. 5위가 알리바바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보유 종목의 순위를 보시면요. 1위가 알리바바죠. 티커네임이 BABA이고요. 자, 보시면 전체 자금의 무려 21.26%를 알리바바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의 몰빵 수준이죠. 거기에다가 프리비어스 쿼터에 비해서 8.74% 비중을 오히려 늘렸습니다. 따라서 중국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4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두인데요. 바이두는 지금 현재 전체 자금의 12.36%가 들어가 있고요. 전분기에 비해서 4.07% 오히려 비중을 확대했다. 다섯 번째는 JD.com입니다. JD.com 역시도 전체 자금의 12.31%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이 중국 주식에 대한 확신이 넘쳤던 것이 마이클 버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굉장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블랙록의 전략가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주식이 선진국 주식에 비해 크게 할인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 부양책이 나올 수 있고 투자자들이 개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가격은 많이 떨어지면서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낮은데요. 부양책 덕분에 성장률이 가속화된다면 그보다 좋은 투자처는 없다. 이렇게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피벗할 준비가 돼 있다. 피벗이라는 것은요, 굴절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방향을 언제든지 선회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요, 중국의 구조적 문제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전망이 대두되지만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랫동안 믿을 만한 시장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500대 기업에서 선명한 레드색, 빨간색은 별로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딱 한 종목이 굉장히 선명한 빨간색이었잖아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따라서 테슬라 한 종목에 굉장히 커다란 악재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겠죠. 자, 어제 발생한 악재에 대한 기사를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테슬라의 직원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로보택시 시제품을 공개하기 불과 며칠 전에 Chief Information Officer, 우리가 CIO라고 부르는 직책이죠. 현 CIO인 나게시 살디가 회사를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그의 퇴사 소식은요, 이번 주에 직원들과 공유된 바가 있다라고 하고요. 오랫동안 근무한 이 임원은요, 텍사스와 뉴욕에 있는 테슬라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 건설에도 관여해 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게시 살디의 퇴장은 테슬라가 부진한 판매 데이터를 상쇄하기 위해 커다란 승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나왔다. 최근에 이제 자동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고요.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오지 않으면서 테슬라의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잖아요. 따라서 로보택시 이벤트가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CIO가 그만두는 악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구글의 웨이모가 로보택시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는 부진한 전기차 모멘텀을 상쇄하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투자자들한테 깊은 인상을 심어줘야 된다. 그만큼 로보택시 이벤트가 너무나 중요하다. 거기에서 주가의 향방이 결정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테슬라는 10월 10일 로보택시 행사에서 최근의 기술 발전을 선보일 예정에 있고요. 나게시 살디는 2012년 HP를 떠나 엔지니어링 부분 부사장으로 테슬라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회사가 모델3 세단의 생산량을 늘리느라 한창 바빴던 2018년에 CIO로 승진을 했고요. CIO는요,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모든 정보 기술 및 보안 전략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임원의 직책입니다. 회사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에 대한 연구 개발을 강화하면서 그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확대됐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 테슬라는요, 자동차 기업에서 AI 및 AD 부분으로 구조조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고 있죠. 그러면서 올해 초부터 나게시 살디를 포함해서 슈퍼차저 담당 수석 이사인 레베카 티누치, 그리고 차량 프로그램의 신제품 도입 담당 이사인 다니엘 호, 수석 부사장 댄 바글리노 등 9명의 임원이 테슬라를 떠났다고 합니다. 전체 12명 중에 9명이 떠나버린 거죠. 테슬라 임원은 이제 3명만 남았습니다. 일론 머스크, 그리고 두 번째로 최고 재무 책임자인 바이브 하브 타네자, 세 번째로 자동차 수석 부분 부사장인 톰주, 이렇게 3명이 테슬라라는 거대한 기업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 소식은요, 조금 우울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인재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결코 좋은 신호는 아니거든요. 그만큼 테슬라가 처한 상황이 극적이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거죠. 자, 따라서 이제는요, 10월 10일 로보택시 이벤트가 그 중요성이 배가 됐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만약에 커다란 비전,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요, 테슬라 주가가 한동안 또 급락할 가능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테슬라 주식의 모멘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바입니다. 26가지의 지표 중에 6가지가 매도고요, 10가지는 중립, 그리고 10가지가 매수 의견을 던져주고 있고요. 51.81이 RSI입니다. 따라서 50을 넘어가는 좋은 주가의 상승 추세를 아직까지는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참고로 1년 주가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1년 주가 차트를 보면 같은 지점에서 3번이나 막혔습니다. 바로 265인데요, 265가 너무나 단단한 저항선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 265를 로보택시를 기점으로 해서 뚫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안타깝게도 어제 악재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다. 지금 한 2, 3일 동안 많은 폭으로 하락하면서 주가가 이제는요, 하나의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233달러를 다시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반등하고 과연 265를 넘어설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3% 이상 하락했던 테슬라와는 달리요, 3% 상승한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오픈 AI 투자 소식으로 엔비디아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기사 내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엔비디아의 상승 추세가 도드라졌던 이유는 바로 젠슨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방송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의 CEO 젠슨왕이요, 블랙엘에 대한 수요는 미쳤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한테 반가운 소식을 전달해 줬잖아요. 하지만 오픈 AI 관련된 투자 소식 역시도 상승세를 지키는데 일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목요일에 투자자들이 이 칩 제조업체가 챗GPT 개발자 오픈 AI에 투자했다는 소식을 소화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 칩 제조업체의 주가는 3.4%나 급등한 122.85달러로 마감했고요. 벤치마크 S&P 500 지수가 0.2% 하락한 것에 비해 상승폭이 컸다. 어제는 3대 지수 모두 떨어졌잖아요. 따라서 엔비디아의 3.4% 상승은 굉장히 칭찬해 줄 만하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이러한 움직임은 수요일 늦게 오픈 AI가 66억 달러의 신규 자금을 조달하면서 총 기업 가치를요, 1,570억 달러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발표한 이후에 나왔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요,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엔비디아가 1억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어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물론 1억 달러 투자는요, 엔비디아의 2조 9천억 달러 기업 가치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파트너십이 AI에 대한 엔비디아의 애착을 확고히 하는 상징적인 움직임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또한 이번 투자는요, 오픈 AI의 칩 구매 계획에 대해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이 얘기는요, 두 기업이 계속해서 파트너십이 공고해진다면 오픈 AI가 엔비디아 칩을 독점적으로 계속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뭐 AMD 같은 데 가서 칩을 살 리가 없다. 앞으로도 계속 엔비디아 GPU만 살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간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 장치 GPU는요, 챗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구동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많은 경쟁 업체들이 그 격차를 좁히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두 기업이 사이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는요, 앞으로도 오픈 AI가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으로 남아있겠구나,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요, 엔비디아 덕분에 대부분의 AI 수혜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MD는 플러스 1.92%, 브로드컴은 플러스 0.72%, 퀄컴도 0.36% 올라가면서 하락세에도 굽히지 않는 AI 수혜주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엔비디아 주식의 모멘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가지의 지표 중에 한 가지만이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10가지는 중립, 15가지의 지표는 지금 매수를 아직까지 주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1년 주가 차트인데요, 굉장히 선명하게 삼각형이 그려지죠. 고점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저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나는 지점에 거의 다다랐는데요, 이 만나는 지점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한동안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만약에 만나는 구간에서 떨어지게 되면요, 계속해서 주가의 하락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부정적으로 전망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현재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조금 더 확대해서 6개월 차트를 보시면요, 이미 바닥에서 두 번 막혔죠. 따라서 W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W를 찍고 두 번 지금 저점을 확인하고요, 올라가는 중에 있거든요. 따라서 130.78달러의 작은 정고점이 있는데요, 이걸 뚫고 나간다면 좋은 추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구글 관련된 소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가요, 구글의 주가 흐름을 바꿀 만한 굉장히 커다란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글이 드디어 인공지능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알파벳의 구글은 일부 검색 결과 상단에 표시되는 AI 생선 요약,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AI 오버뷰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AI 오버뷰와 함께 표시되는 광고를 드디어 광범위하게 출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이는 투자자들한테 값비싼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드디어 수익을 창출한다라, 이렇게 좀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가 가능하겠죠. 너무나 오랫동안 구글이 인공지능 쪽에서 돈을 벌지 못했잖아요. 따라서 검색 쪽은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데 도대체 AI로 언제부터 돈을 버는 거야, 이러한 우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AI로 돈을 버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일부 투자자들은요, 구글의 AI 오버뷰를 지원하는 기술, 생성형 AI가 여전히 가장 수익성이 높은 구글의 검색 비즈니스를 잠식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지난 5월에 AI 개요, AI 오버뷰라고 부르는 검색 요약에 광고를 게재하는 테스트를 시작하겠다고 밝혔고요. 이제는 드디어 미국 내 구글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광고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요약의 위와 아래, 그리고 요약 안에 배치된 스폰서 패널이 있는데요, 이 패널이 드디어 검색어와 관련된 제품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광고를 띄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발표에 앞서서 열린 기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시연회에서요, 청바지에 풀 얼룩을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AI가 생성한 지침이 나오게 되고요, 요약해 준 거죠. 이렇게는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와 동시에 타이드라든지 옥시크린의 세탁 제품 광고가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AI가 이제 답을 정리해서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아래 그리고 중간 쪽에 여기에 관련된 제품의 광고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구글 대변인은요, AI 오버뷰에 자료가 인용된 게시자와는 광고 수익을 공유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잠깐 보여드리죠. 우리가 예전에 구글을 들어가서 검색을 하게 되면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가장 방문하기 좋은 시기를 알려줘,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죠. 그러면요, 웹사이트가 쭉 뜹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위쪽에는요, 스폰서죠. 돈을 내고 광고를 하는 이러한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 밑에 있는 것은 이제 관련 정도에 따라서 구글이 추천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네가 원하는 정보를 찾도록 해. 우리한테 이제 임무를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같은 웹 서퍼가 직접 하나하나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웹사이트에는 다양한 정보가 있고요.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웹사이트를 다 섭렵하고 나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었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같은 질문을 영어로 했습니다. 한국에 가장 가기에 좋은 시기는 언제야? 라고 물어봤더니요. AI 오버뷰가 뜨죠. 이거는요. 여러 가지 웹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다 종합해서 구글의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정답을 안겨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국에 가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냐면 봄하고 가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봄은 4월, 5월, 6월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을 같은 경우는 9월, 10월, 11월 이 시기에 가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 참고하도록 해. 우리한테 넌지시 정답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봄에 가면 어떻고 가을에 가면 어떻고 그리고 혹시 여름이나 겨울에 가면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지 정리, 요약한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아이콘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러한 의견을 정리하는 데 사용한 출처가 나오게 됩니다. 클릭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세 가지의 웹사이트가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에 따르면 봄에 가면 이러이러하더라. 이렇게 지금 정리가 나온 거죠. 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요약이 생성됐는데요. 아까 우리가 읽어본 부분은 뭐냐면 AI 오버뷰 위라든지 아래 아니면 중간 부분에 광고가 붙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광고에서 들어오는 수익을 이런 웹사이트를 게시한 사람과 나누지 않는다. 왜냐하면 참고만 했을 뿐 정리는 우리가 한 것이다. 이러한 식의 논리가 성립이 된다라고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시죠. 구글은요, 검색 결과의 내용을 요약한 AI 오버뷰를 일부 검색어의 페이지의 상단에 배치합니다. 방금 전에 보셨죠? 하지만 지난 5월에 처음 도입된 이 기능은요, 부정확한 정보를 표시하고 방문을 통해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인용된 웹사이트를 클릭할 필요성을 줄인다. 이러한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별도의 발표에서 이 검색 대기업은요, AI 생성 요약에 사용되는 소스에 인라인 링크를 추가하기 시작할 것이며,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확인을 했죠. 인라인 링크라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링크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링크를 통해서 각각의 웹사이트의 트래픽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지금 구글이 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초기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요, 이러한 링크가 하단에 링크가 있는 기존 디자인에 비해 웹사이트로 더 많은 트래픽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한동안은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뭐 논문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숙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리포트라든지 글을 쓰는 작업을 할 때요, 인공지능을 100% 신뢰할 수 없는 단계잖아요. 따라서 이 인공지능의 요약을 활용하되 이게 맞는 말이야? 의구심이 들죠. 그래서 여기 출처가 나와 있으면요, 저 같은 경우도 출처를 꼭 클릭하게 됩니다. 직접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도대체 이 정보를 어디서 가져온 건지 맞는 얘기인지 더블 체크를 하는 이러한 버릇이 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인공지능과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확신이 드는 시기가 오게 될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 역시도 계속 발전하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우리한테 요약해주는 시기가 찾아오겠죠. 그때쯤 되면요, 아무도 인용되는 이러한 웹사이트를 클릭하지 않을 시기가 찾아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글에 많이 맞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말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때는 누구나 다 AI의 생성 요약만 보고도 이게 확신이 100% 맞는 말이다라고 믿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그 시기가 얼마나 빨리 찾아올지는 모르겠죠. 자, 그리고 또한 구글은요, 검색의 결과를 해당 사용자의 검색어와 계정 기록에 맞추어서 스크롤 가능한 추천 목록으로 정렬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글은 이 기능을 인공지능으로 구성된 검색 결과라고 부르는데요. 처음에는 구글 모바일 앱의 미국 사용자에게만 제한될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는 다 글로벌 사용자한테 퍼진다는 거죠.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해당 사용자,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검색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맞춤형으로 바뀐다는 거죠. 따라서 정말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각적 검색 앱인 구글 렌즈가 있는데요. 구글 렌즈는 이제 사진과 텍스트 외에도 동영상과 음성 입력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요, 내가 보고 있는 동영상을 구글 렌즈에 넣어버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동영상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써머리해줘. 아니면 이 동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야? 뭐 이 동영상에 따르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뭐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뭐 1시간짜리 동영상을 넣어놓고 내가 원하는 정보만 찾아낼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그리고 음성으로도 입력이 가능하다. 굉장한 혁신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개업이 바로 구글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우버 관련된 소식이고요.
우버가 또 하나의 자율주행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우버 테크놀로지는 미국 기반의 자율주행차 스타트업인 에브라이드와 단연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우버 및 우버 이츠의 배달 로봇 그리고 차량을 도입하기로 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죠. 하나는 배달 로봇이고요. 하나는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시다발적으로 파트너십을 체결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 배달 파트너십은요, 몇 주 내에 오스틴의 우버 이츠에서 보도용 로봇으로 먼저 시작해서 올해 말 댈러스와 뉴저지, 시티로 확대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자율주행이 아니라 배달 로봇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에브라이드는요, 상호 보완적인 기술을 활용하는 자율주행차와 배달 로봇을 모두 개발, 운영한다는 독특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고요. 이 회사의 배달 로봇은 이미 미국과 한국에서 상용 배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율주행차는 현재 공공도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에브라이드의 CEO가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버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쁘다. 2025년에는 우버 이츠에서 운영 중인 에브라이드 로봇을 수백 대까지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로봇 택시 서비스도 출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배달 로봇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로봇 택시까지 진출한다. 이러한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빌리티 파트너십은요, 내년 말 라이더를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우버 테크놀로지 역시도 밝히고 있고요. 따라서 또 하나의 스타트업과 파트너십이 결성되면서 자율주행 쪽에 그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것이 우버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제가 볼 때는요, 이러한 파트너십이 앞으로 기하급수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모빌리티 쪽에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생각해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기업들이 같은 기술력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대부분의 기업들은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은요, 생태계가 없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따라서 자율주행 기술만 가지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요, 우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우버가 없이는요, 이러한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따라서 지금 우버는 전 세계에서 70개국에 진출을 해 있는데요. 이런 70개국에 있는 수많은 자율주행 관련된 스타트업과 이런 기존의 기업들이요, 결국은 우버 같은 라이드 헤일 기업과 파트너십을 결성하기를 원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요, 한두 기업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기업과 파트너십을 결성해서 결국은 이 자율주행 기술의 독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버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버 주식의 펀더멘탈 잠깐 보시죠. 지금 현재 레이팅은 3.38을 받고 있는데요. 퀀트 레이팅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여기 하나 D-가 있기 때문이죠.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는 D-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P 레이쇼를 포워드로 봤을 때 거의 70배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69배 이상 올라가 있다. 따라서 굉장히 비싼 주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버 같은 경우는요, EPS의 성장률도 굉장합니다. 따라서 PEG를 보시면 성장률이 뛰어나기 때문에 0.7까지 떨어져 있는 거죠. 따라서 매출의 성장에 비해서 순이익의 성장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기업이고, 따라서 성장률을 대입하면 밸류에이션이 나쁘지 않다라는 결론을 우리 나름대로 도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버의 모멘텀은 중립입니다. 8가지의 매도 의견이 있고요. 10가지는 중립, 그리고 8가지가 매수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정확하게 중립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지금 현재 RSI가 50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가의 추세는 좋지가 않죠. 모멘텀이 약간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요, 우버의 주가 흐름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이나 막혔던 정고점을 드디어 뚫어내면서 이제는 상승 추세가 지속되겠구나, 이러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힘없이 주가가 다시 미끄러 떨어지면서 정고점 아래로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모양을 보시면요, 여기 컵 앤 핸들이 완성이 됐었거든요. 따라서 주가 차트가 굉장히 예뻤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를 지켜내지 못했다. 이 얘기는요, 뭔가 굉장히 좀 불안 요소가 하나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외부적인 영향, 즉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가 아닐까 합니다. 이번 로보택시 이벤트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이 되면요, 그리고 나서 우버의 주가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뭐 현저하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불안감이 좀 해소가 돼야 된다. 지금은 테슬라로 인해서 약간 주가가 달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10월 4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지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말에는요, 미지온 방송이 계속됩니다. 초이스탁의 김인중 대표님 모시고요. 초이스탁이라는 알고리즘이 평가하는 미지온 탑픽은 어떤지 나머지 6종목에 대한 평가를 함께 살펴보고요. 또 초이스탁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자세하게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정말 열심히 설명해 주셨거든요.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정보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주말 방송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